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기도 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격려가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을 나온다는 것이 정말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가기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정은, 지금 중3 된 우리 딸 김율, 그리고 이제 고2 된 저희 아들 김건입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노트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에 흘러서 그런지 뭔가 이런데 앞에만 쓰면 말이 많아지고 좀 얘기가 길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제가 노트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1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1살 때 왔고, 저희 외가 쪽은 사실 70년대에 매니토바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위니펙도 아니고요. 위니펙에서도 떨어져 있는 정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인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어릴 때 가장 생생한 기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마 킨더가든 때, 그레이드 1 때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불러줬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요. I'm Chinese, I'm not dumb, I hung on my daddy's bum, daddy go, and I go zoom, that's the way I get home soon. 굉장히 아이들이 좀 미인하죠. 아이들이 그때 어릴 때는 정말 저를 그렇게 놀려댔던 그 노래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놀이터에서 거의 2년간 그 노래를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웃긴 거는 88 올림픽 때 그때 정도였는데 분명히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뭐 한국이 어딘지 중국이 어딘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종차별을 받아도 중국 사람으로서 인종차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어릴 때를 생각을 하면은 회상을 해보면은 그런 상처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로 다문화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서도 분명한 거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언어라든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한인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몇의 그런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 반면에 솔직히 행복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캐나다는요, 분명히 최선을 다하면요,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볼 수 있는 나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고, 분명한 거는 진짜 기회의 나라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한인으로서 어딜 가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어딜 가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모든 차별을 없앤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사회를 통째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저희가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민자로서 진짜 씨름해야 되는 문제는 언어의 장벽, 그 차별 대우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영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언어 장벽이라든지 차별 대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씨름해야 되는 문제는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민 1세대냐 2세대냐 1.5세대냐 이런 거를 떠나서 말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 땅에 와서 쭉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캐네디언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역으로서 살아가실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흔히 저희가 한국 사람들 이렇습니다.
나 캐네디언이야. 그러면 뭔가 갑자기 뭔가 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뭔가 제가 캐네디언이라는 말을 쓰면은 많은 분들이 조국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언제 제대로 깨달았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이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행사장에서 세레모니 하는 날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분명히 그 세레모니 현장에서는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서로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데 저희 와이프 얼굴은 조금 어두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조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mother country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혼식과도 같구나. 우리가 캐나다 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혼식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우리 한국이 우리의 모국이라고 한다면은 캐나다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와서 살고 있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홍국 결혼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식에 보면은 신부가 울죠.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게 결혼하는 게 슬프고 막 시집을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뭔가 부모님을 향해서 만감이 교차하겠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시점이 힘든 것처럼 캐네디언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러워하거나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모국, 혼국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캐나다의 건국 이념만 보더라도 저희가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신 분이 루이 라폰테인이라는 분과 오른쪽으로 좀 더 머리에서 빛이 나시는 분은 윌프레드 로리에 캐나다의 7번째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루이 라폰테인은 캐나다라는 나라가 건국하기 전부터 정치를 하시던 분이고요. 정말 캐나다가 세워지기 몇 년 전까지. 그리고 윌프레드 로리는 7번째의 프라임 미니스터인데 알버타는 처음부터 캐나다가 아니었고 1905년도에 캐나다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분들이 항상 했던 그 연설 속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And I'm paraphrasing a little bit here. 여러분의 조국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국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억하세요. 단지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곳을 나의 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곳에서 살아가시고 기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자랑스럽게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을 캐네디언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연설문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저희한테 원했던 것은 한국을 우리의 조국을 버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국이 있고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곳으로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캐나다에 나의 삶의 터전을 삼고 This is my home ground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이곳 땅에서 기여를 하고 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캐네디언이고 이곳의 주역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자라면서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굳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주류사회 하면서 캐나다 땅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그런 이유가 있겠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서 활약을 했던 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제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더 확립이 되고 확인이 됐던 그런 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뭐 손정호 목사님이라든지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가 벌써 길어졌죠? 좀 네. 제가 진짜 가장 감명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분 한 분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손원일 제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원일 제독 이야기가 어쩌면 제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원일 제독은요. 네, 나오네요. 손원일 제독은
손정도 목사님, 독립운동가셨고 또 임시정부 수립에 또 큰 역할을 했던 상해에서 계셨던 목사님의 장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손원일 제독은 샹하이에서도 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 독일에 가서도요. 독일에 가서 그 항해술을 한 3년간 연구하고 독일에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엘리트였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해방 직후, 뭐 망설이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해방 직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군이 필요합니다. 육군도 없는데 무슨 지금 해군이 있어요. 해군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사람의 말에 대통령도 물론 당연히 동의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해봐. 그래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해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해병병단이라고 불렸어요. 해방병단, 또 해병군 학교, 나중에 이게 대한민국의 해군 사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를 창설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해군인데, 해군이라고 창설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 당연히 배도 없었습니다. 전투함이 한 척도 없는 그런 해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투함을 사기 위해서 모든 대원들이 폐지를 주스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폐지를 주스러 다니고 고철을 주워서 팔고, 그걸 보고 감동한 또 아내들은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금을 모았고요. 이때 당시에 장교의 월급이 한 식구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쌀값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의 1조를 냅니다. 기금에.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장교들이 그랬고 10%, 8%, 5%씩 자기 월급에서 띄어서 기금을 마련합니다. 겨우겨우 이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전투함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세계 2차 대전 때에 잠깐 사용되었던 저 배인데요. 세계 2차 대전에 사용됐던 배를 이제 리타이어를 시키면서 그 미국에서 그냥 해양학교의 실습선으로 쓰기 위해서 쓰고 있던 그 배를 사는 겁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배를 살 수밖에 없었겠죠. 15명의 장교가 직접 미국에 건너가서 이 배를 수개월간 수리하게 됩니다.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그냥 배에서 합니다. 뭐 호텔 같은 데서 지낼 돈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1949년 12월 26일에 미국에서 태극기를 달고 출항합니다. 제가 왜 이 날짜를 외우냐면요. 중요한 게 12월 26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극기를 달고 이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가서 3인치짜리 한 포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괌으로 가서 실탄 100개를 삽니다. 저 배에는 1000개의 실탄을 실을 수 있는데 100개밖에 살 돈이 없어서 100개를 실어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언제 도착하냐? 1950년 4월에 도착합니다. 언젠지 아시겠죠? 대충 3개월이 되지 않아서 6.25가 터집니다. 3개월이 되지 않아서요. 6.25가 터지고 발발하자마자 북한이 한 가장 처음 공약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제공한 훨씬 성능이 좋은, 저희 백두산함보다도 2배 크고 성능이 좋은 배를 실어서 배에 600명 이상의 특수부대 북한 사람들을 태워서 부산으로 향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산항을 점령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어쩌면은 만약에 그 배가 부산에 닿았다면은 전쟁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백두산함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소련군의 그 배는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쟤네랑 지금 상대할 필요가 없어 하고 가는데,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격침을 시킵니다. 기적이에요. 만약 이때 백두산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은 저희 한인분들 중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니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우연이 아니고 그냥 그저 열심히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비전과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상해에서 또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독일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으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뛰어난 외교력과 분명히 뛰어난 정치력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서 저희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이웃을 섬기는 게 우리의 조국을 돕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캐나다가 홍국이라고 말씀드렸죠. 홍국, 우리가 결혼한 나라. 아내한테 잘해야지 아내가 또 시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나는 한국을 위해서 일할 거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캐나다에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외교도 그렇고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능력자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혼자서 분명히 지금은 뭐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젠가는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뭐 전쟁이 터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어려운 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현지 한인들의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같이 겪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능력자고 뛰어난 것을 분명히 아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한인으로서 교민 사회로서 힘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큰 그 기관에 높으신 분들과 또 정기 있는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교민으로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류가 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 자체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아니라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많은 곳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래도 또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는 그렇게 좋은 일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유소들을 하시는 분들이 2007년 저희 그때만 하더라도 기름 드실 때 기억나실 겁니다. 돈 미리 안 내도 기름 넣고 나서 돈을 내도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주유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사람들이 기름을 넣고 도망간다고. 2017년도 당시에 하루에 15건 정도의 가스앤다시라고 그래요. 기름 넣고 도망가는 사건들이 하루에 15건 이상 있었대요. 마진이 얼마 안 되는 기름 주유소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것 좀 강민 씨 영어 잘하니까 좀 어떻게 해봐. 좀 얘기 좀 해줘.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펌프에다 그냥 프로그램 해가지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강민 씨가 모르는 소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손님 떨어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실업인협회 통해서도 그런 부탁을 받은 후에 제가 정치인들을 몇 명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인들 이런 거 필요하니까 좀 도와줘.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알았어, we'll look into it. 뭐 알아볼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팅을 하고 정말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에드먼턴 근처에 있는 한인 주유소 사장님께서 기름을 넣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으려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이요. 첫째로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게 1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근데 제가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상황이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화도 났어요. 알버타에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유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거 하나도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신문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서 진짜 몇 달 안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는 지금 다 프리페이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교민 사회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계시지만 훌륭한 사업가들도 있고요. 한인들, 법조인들 많아지셨죠. 변호사들 많고 검사도 있고 이제 판사까지도 있어요. 또 학계에 계신 많은 그런 스컬러들도 계시고 정말 각 분야예요.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법과 정책들을 입법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정말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더스트리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정계에 아직 한인 인재들이 많이 없기에 제가 절대로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도 제가 목이 굳은 사람은 아닙니다. 인사 잘 하고 다닌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인사를 하고 다녔더니 왜 이렇게 굽신굽신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려다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로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public servant라고 부릅니다. 하다못해 장관도 minister라고 불렀는데 영어로요. servant랑 minister는 하인, 종, 분명한 거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민망하게도 지금 캠페인은 제 이름이 쓰여져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캠페인은 절대로 저 개인의 일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태평양을 건너오신 교민 여러분이십니다. 저희가 백두산함에 탔던 저분들과 같이 저희도 이제 한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항해하는 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원일 제독에게 항상 하던 구호가 있다고 그래요. 그 구호가 뭐냐면은 너무 좋아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손원일 제독이 항상 했던 구호라고 그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자랑스러운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동의하십니까? 캐나다인으로서 6.25에 또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싸웠던 그런 용감한 참전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